대표적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와 관련된 요인들 해가지고 자기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존감,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1학기 때도 잘 자존감을 유지하고 또 기왕이면은 좋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의 평가적인 차원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나 괜찮은 것 같아. 나 별론 것 같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아무래도 평가가 긍정적이면 좋은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타인으로 받는 평가적 피드백을 통해서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의 그 평가적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엄마라던가 어머니라던가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라던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공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거라도 달성하고 완수하고 성공했느냐.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 큰 그 요인을 통해서 좋은 자존감이 형성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뭐 연구를 해보니까 뭐 이게 너무 강력한 자기 개념이라고 1학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정감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다. 안정감이라는 거는 행복의 심리학적인 용어죠. 주관적 안정감.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 요인이더라. 심리학에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왜 최근에 백신 맞고 부작용 있어도 이게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고 발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관한 거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요인이라고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존감 관리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감에 강력한 예측 요인이 있고, 긍정의 정서나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높고 관련성이 높고, 분노 조절도 잘하고, 높은 자존감 가진 사람이 나쁜 짓도 덜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소중하고 좋게 평가해 주겠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그렇죠? 갑질하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아니면 뭐 사회적 지위가 좀 있다고, 이런 사람들 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뭐 자신의 지위라던가 부라던가 이런 거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을 돌보거나 타인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수행 능력과도 연관되더라. 자존감 높은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더라.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장면에 나가서도 일도 잘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랬고, 자존감 반대로 낮은 자존감은 불안, 우울, 소외감, 수줍음 같은 거 많이 느낀다. 이런 부정의 정서를. 특히 이제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고, 그러니까 수줍음 많이 타고, 이런 부정의 정서와 관련이 되고, 거절에 취약하다 그랬죠. 이렇게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역시 난 거절당했어. 역시 나는 아닌가 봐. 이제 그게 확인되니까, 그게 너무 정서적으로 괴롭고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잘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거절에 취약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인정 욕구 쓸데없이 높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낮은 수행 기대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악순환. 결국은 그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확인하고, 그럼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또 낮은 수행 기대를 갖게 되고, 이런 자존감 순환고리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더라. 빨리 그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불구화 전략이라는 거는, 자존감이 높거나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간혹 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실패가 예상될 때 적당히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자기 불과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기 합리화와 언뜻 들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두 개가? 자기 합리화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불과 전략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 허풍 세고 자기가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가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쉽게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 탓하고 이걸 이제 토사라고 하는데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도 이제 우리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할 때 거기서 이제 방어 기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특히 비난 다른 사람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것도 다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거고 금방 얘기한 실패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쓸데없이 완벽주의 특히 병리적 완벽주의 아까 얘기한 수줍음 그쵸? 그리고 스스로 평가줘라 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던가 그냥 아예 혼자 지낸다던가 그쵸? 내가 이렇게 못난 걸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등 착한 아이 컴플렉스 등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럼 이런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 자존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보통 8세 전후로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그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그 요인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거, 그리고 비교, 그다음에 뭐 성공 경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괜찮다라고,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잘했어,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공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라도 달성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 달성한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대표 강점을 찾아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 대표 강점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거잖아요.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첫 번째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특히 인사도 좀 잘하고, 그렇죠? 아까 행동의 변화가 자기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 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무시당하는 게 두려워서. 인사했는데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사를 좀 큰 소리 내서 웃는 얼굴로 잘하는 거. 이게 작은 그 행동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훌륭한 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닮도록 노력하는 거 등.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좀 증진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존감과 관련돼서는 이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가 굉장히 대표적인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요인의 척도고 재밌는 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 척도를 해보면 자존감이 높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게 어차피 자기 보고식이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에 해당되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자존감 낮다는 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게 남들이 알아지는 것도 싫으니까 높은 쪽으로 막 표시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서 자존감이 어떤지도 좀 확인해보고 자존감이 별로 좋지 않으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내지는 혼자 하는 게 어려우면 학교 상담센터 등을 이용해서 조금 좋은 쪽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효능감이라는 거는 자존감과 약간 유사한 듯 하지만 큰 차이점은 요거예요.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지각된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 삶의 전반적인 그 평가라고 한다면 효능감은 특정 영역, 특정 행동에 대한 그 자신의 평가이기 때문에 효능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발표에 대한 효능감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발표가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효능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발표는 잘 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잘 못해도 글로 쓰는 건 잘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효능감이 다른 거죠.
이런 거를 효능감이라고 했고, 반두라라는 학자가 이제 행동주의 학자인데 이 효능감이라는 거를 주장하게 돼요. 효능감도 마찬가지로 성공 실패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계속 성공하면 내가 그 영역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러면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고, 계속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못하는가 보다, 자신이 없네 이러면서 효능감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성공 경험, 실패 경험으로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효능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 특히 상황이나 과제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하면 그 과제나 상황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나 학생들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고생 때 공부하는 것도 효능감과 내 공부에 대한 효능감, 그렇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적고 그렇겠죠.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어 그날따라. 그러면 이거 평소에 잘하는 건데 이날 그 실패의 요인을 다른 데서 찾겠죠. 그렇죠?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오늘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외부 기인하면서 자신을 지키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효능감이라는 건 행동, 노력, 지속성, 정서 반응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또 예측 변인이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뭔가 꾸준히 뭔가 좌절이나 실패를 겪어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도록 노력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 뽑을 때 효능감 높은 사람들을 뽑는 게, 그렇죠?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효능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공 경험, 성공 실패 경험으로 형성되는데, 재밌는 거는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형성되더라. 나랑 비슷한 사람이 뭔가 한 거를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평소에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까운 타인의 언어적 피드백,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너 해낼 수 있어,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효능감이 올라가고, 너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내가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각성. 처음에는 해보는 일이나 뭔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누구나 떨리죠. 이제 정서 심리학 할 때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심장이 뛰고 막 떨리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뭔가 재밌으려고 떨리나 보다, 뭐 원래 이런 거지, 준비작용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정서적 각성을 해석하는 반면에,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개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떨리는 거 보니까 망했다, 못하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효능감도 낮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자존감이랑 비슷한데, 적절한 목표를 세워서 계속 성공하는, 그렇죠? 완수하는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 나랑 가까운 친구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거.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주변에서 잘하는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설득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대로 정서적 흥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떨리니까 재밌지,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떨리니까 재밌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런 거를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다.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는 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죠? 특히 뭐 적응이나 우울을 예측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면역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자기 개념이라는 게 비단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자기 수용. 자존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좋았던 사람도 반복해서 계속 실패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자기 개념이 이 자기 수용이라는 건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걸지 말고.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를 받으면서 힘든 이유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좋은 데다, 나쁜 데다, 뭐 이런.
근데 자기만큼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조금 관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자. 그래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울 불안 수준이 낮고, 그렇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생각하는 건데 행복감과 삶의 만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 복잡성이라고 그래서 자기 개념이 얼마나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뭐 숫자로도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를 보면은 자기 복잡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로서의 자기, 학생으로서의 자기, 아르바이트생으로서의 자기, 저 같은 경우 뭐 교수로서의 자기, 자녀로서의 자기 등등.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역에서의 자기가 훼손됐을 때 다른 영역에서, 그렇죠? 그 훼손된 거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죠? 융통성 있게 뭔가 삶을 유연성 높여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 복잡성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긍정적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도 열심히 나오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하고,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기 안내라는 거는 뭐 가이드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보통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 그렇죠?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보통 이제 실제적 자기와 비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실제 나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래야만 하는데, 당위적 자기. 실제는 이런 것 같아. 그렇죠? 이상적 자기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속성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중요했던 타인에 의해서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것과 연합돼 있다. 여기서 얘기했던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은 보통 부모님들이 될 텐데, 우리 뭐 아들, 딸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러면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게 이상적 자기가 되고, 실제 자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별로 안 착한 것 같아. 안 착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뭔가 부정적인 정서와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힌기스의 자기 불일치론이라는 건데, 조금 이따가 요건 더 얘기하고, 당위적 자기라는 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만 한다. 정직해야만 해. 사람은 정직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당위적 자기를 갖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불일치론이라는 거는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 그러니까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 당위적 자기와 실제 자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되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이 불일치를 감소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이런 이제 부정의 정서가 유발된다는 거 약간 다르죠.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 이것들이 실제적 자기와의 차이가 날 때 느껴지는 부정의 정서가 약간씩 다르죠. 그렇죠? 하는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성이라는 거는 동기와 관련되는 건데, 그렇죠? 크게 동기라는 건 내적 동기, 외적 동기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고, 내적 동기라는 거는 그냥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거, 그 행동을. 이게 이제 내적 동기고, 외적 동기는 보상이 따르니까 이거를 하면은 뭐 보너스를 준다고 했다던가, 뭐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외부의 어떤 보상 때문에 하게 되는 걸 외적 동기라고 하는데, 이 대시와 라인이 얘기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거는 자신의 행동이 조절되는 방식이 자기 자율적으로 조절되냐, 통제적으로 조절되냐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자율적으로 자기 행동을 조절했을 때 인간은 당연히 건강하게 되고, 여기 보면 자율적으로 행동을 조절할수록 참여와 수행을 잘하고 안정감이 높더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시켜서 하는 거, 통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당연히 재미도 없고 성과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더라. 통제적 행동이라는 거는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건데,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만족감이나 긍정 정서에 부정적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표가 생겼어. 그러니까 뭐 회사 같은 경우 많이 이런 일이 있는데 올해 뭐 100억 매출 달성하자. 그래서 100억 매출 달성하면 보너스 줄게, 보너스 왕창 많이 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독려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달성 못하면 이번에 급여 다 깎여 이러면서 처벌도 주고 위협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이제 뭐 달성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사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통제적 행동 조절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자율적 행동 조절이라는 게 정신건강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성과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이때 뭐 훨씬 만족감도 생기고 자기에 대한 그 자기 개념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자기 조절 양식을 뭐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재밌는 거는 외부의 보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영학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데 자꾸 성과금, 보너스 이런 거 주는 게 정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잘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내적 동기를 해쳐요. 그 일에 대한 흥미, 자발성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금을 자주 주고 많이 주는 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성과금 주는 게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경영학 쪽 연구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율성이다. 자율성.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작은 분야에서라도 작은 영역에서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스스로 해내고 그렇죠?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갓 뭐 성인이 된 20살, 21살 뭐 이럴 텐데 이런 이제 그 성인기 초기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학생 1, 2학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나이가 더 들어도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되지 않아서 뭐 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허락받고 물론 허락받아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부모님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게 자율적이고 건강한 모습이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허락받고 그렇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이런 거는 별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또 자기 개념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직은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받아야 되고 취업할 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영역을 내 삶의 영역을 조금씩 구분져서 이런 거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이거는 뭐 굳이 부모님과 상의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정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서 심리적인 독립 그리고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는 것과 뭐 자문을 구하고 그렇죠? 도움을 받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